이명박이 재임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경찰한테 사찰시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게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영포 빌딩에서 나온 또 자료예요. 예, 역시 맞아요. 영포 빌딩의 그 자료는 스모킹건입니다. 사찰 정보가 담긴 문건 60여 개를 확보했다. 이게 사찰이 전 참 마음이 아픈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들은 경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는 건 맞아요.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경찰 조직 전체를 동원해서 사찰을 하고 사찰 결과를 이명박이에게 청와대로 보고를 했다. 정말 이거는 경선 동지할 사건이에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일제 지배를 받았을 때 구축된 정보 수집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약 243개 전국 지자체 경찰서의 정보과 공무원이 20에서 약 25명 정도 있거든요. 그걸 곱하면 약 3,500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개 구청에 말이죠. 보통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경찰서 같은 경우는 25명이면 1개 동의 경찰 1명이 그 동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수집해요.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구청에 총무과가 있어요. 이 총무과에서도 또 정보를 입수해요. 동정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나 또는 반장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보를 입수하죠. 그다음에 누가 하죠? 구청에 한 명씩 나와 있죠. 국정원 정보관이 또 나와 있잖아요. 7급 정도가. 걔가 또 정보를 입수해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정보 입수하죠. 경찰청에서 또 입수하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정보 입수하죠. 이렇게 많은 감시를 국민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경찰이 3,500명 정도 되는 전국 243개 지자체 경찰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 일구석 일투족을 다 감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보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사생활까지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건에 의하면.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파장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 조직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지금 이 보고된 문건 외에 모든 문건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찾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그 논점은 그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이명박이가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이거를 주도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경찰은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에 넣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헌법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1월 22일 그렇죠. 낮 12시 3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돈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뒤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있는 충북 충주로 가서 하루 동안 잠을 자고 그곳에서 골프 라운딩을 한 뒤에 휴식을 취했다. 몇 월 며칠 날은 어디 무슨 시장에 갔다. 봉화마을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누가 가끔씩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그분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연설도 좀 하시고 그것들이 내용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건 사찰이죠. 단순히 도청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따라다녔다는 그러니까 이야기. 봉화마을에 정보관 경찰관들이 건건마다 계속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점을 형성으로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소속의 경찰관의 정보가 붙은 거죠. 지역이 바뀌면 계속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경찰청이 총괄하는 거죠. 다 받아서. 거기서 그렇죠. 이명박한테 넘겼다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그 강제 모략으로 수사 중에 있을 때 사저에 가서 제가 곰곰이 서서 그 바위를 봤는데 부엉이 바위죠. 바위를 봤는데 거기서 사실은 언론인들이 그 카메라 대고 많은 경우로 땡겨서 감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도 거기에서 혹시 경찰이나 국정원들이 감시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단담이 쏘놀해지는 거예요. 거기 다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만큼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이 경찰 조직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을 하고 미행을 하고 감시를 했는지 이 결과를 보고한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온 건데요. 과연 경찰만 했을까? 아니에요. 국정원은 도감청을 했을 거고요. 기자로 위장해서 촬영도 했을 거고요. 동선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기자들 중에도 아마 침투가 돼서 감시를 했을 거예요. 정말 잔인한 새끼예요. 네, 나쁜 새끼들이에요. 나쁜 새끼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 PD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이제 반했다는 게 뭐냐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이게 속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헌 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항거할 수 있는 권력을 공무원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경찰들은 해방 이래에 일제시대 때부터 이 짓을 해왔어요. 미친 듯이 감시했어요, 국민을.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사과는 그 힘든 형사과는 7, 8명밖에 없는데 정보과는 20명이 넘어요. 기본으로 최소. 그럼 이 병력들을 수사과에 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정보과로 해서 전부 경찰을 권력의 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거 당장 제도 없애야 된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만 사찰한 게 아니고 심지어 노건평 씨. 그럼요. 노건평 씨 뒤한 것도 그렇게 사찰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 2008년에 촛불이 일어났잖아요. 촛불에 관련해 갖고 진압이 너무 과도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인권위원회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국 또 전에 법무부 장관 하려다가 못하신 안경환 이런 분들이 인권위원으로 있으면서 원세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원세훈이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국정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한 무력 진압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진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조국 사찰, 안경환 사찰 그거를 이명박한테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왜 신비님이 좋아하시는 일제시대 순사들 그 개념으로 해왔던 거고 그게 가깝게 우리가 목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팽목항에 갔더니 군합발 반이더라. 사복 네, 입었는데 신발이랑 똑같은. 제가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복을 입고 뭐랄까 누군가가 귀와 눈이 돼가지고 보고되는 그런 상황들이더라 이런 건데 참. 이게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별로라고 항상 욕하잖아요. 미국 애들 별로야라고 욕하는데 미국 애들은요. 미국 정부기관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찰을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한 건이라도 나오면 아주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조직이 체계적으로 전 조직을 동원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정말 깨끗해. 정치도 잘했어. 근데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사안이 나오면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죠. 전직 대통령을 사찰하고 사실 뒷조사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때문에 전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걸로 예측이 된다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지를 않는 거야.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왜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우리 권 PD가 이제 국가가 시작됐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동의했던 게 뭐냐면 지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총 15년의 집권이 그래도 야당에서 됐잖아요. 민주 세력들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MB가 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국가 권력이 MB한테 줄을 서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거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에 움직이는 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 또는 MB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두 다 감찰해버리고 이런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국가 권력이 시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도. 이게 나는 더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번에 개헌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또 의문점을 남게 되더라고요. 또 누가 MB 같은 놈이 나오진 않겠지만 MB 반 정도 되는 놈이 나와서 또 이 짓을 해버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세력이나 사람의 문제가 더 그렇죠. 중요하다고 봐요. 네. 어떤 좋은 제도도 악용하면 끝이 없는데 결국은 불법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랑 똑같은 거야. 선례를 남겨놔야 돼요. 단죄뿐만 아니라 이 제목, 그래서 MB 제목은 정확하게 초등학교에 기록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문제만큼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기초선거구에 가면 기초선거구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성남시 같으면 성남시의원, 여기 무슨 영등포구 같으면 영등포 구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기초의원들인데 2명을 뽑는 선거구가 꽤 많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소수정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구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 지역에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바른정당 지지자, 민주평화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뭐 녹색당 지지자, 노동의 지지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인, 4인 선거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통로를 통해서 기초의원에서 진보 정당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등용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광주로 가보면 통합 진보당이 한참 잘 나갈 때예요. 지방선거를 해보면 그때 대부분은 민주당 부류의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데 한 선거구에서 2명 뽑다 보니까 광주 분들은 민주당 찍은 다음에 누구를 찍겠어요? 그 당시 새누리당 찍겠어요? 진보정당 찍는단 말이에요. 진보정당이라든지 소수정당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던 바로 그 등용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의 광역시도 단위의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가 하고요. 기초단체의 선거구는 그에 관할 시에서 하거든요. 시의회에서. 예. 광역 의회들에서는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3인 선거구까지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거구를 더 넓혀가지고 4인 선거구를 만들자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아예 그냥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인천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게 획정이. 인천이 끝난 인천도 전부 다 2인 선거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서울도 그랬고요. 네, 서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권 PD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 염원하고 반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대표한테 요구 책임을 전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지자체의 그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회를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뭐 모종의 모략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아니요. 당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지는 않았죠. 중앙당이 개입해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보다 중앙당 입장에서 이게 기득권 나눠먹기밖에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큰 선거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결정한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저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막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계속 그게 들풀처럼 2인 선거구제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방의회 정치 입문에 또는 더 크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소소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진보 정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거죠. 막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밖에 뽑힐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수 정당들이 지금 이거는 피눈물 나는 거죠 지금. 이게 지방자치의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돼요. 할 수 있다. 네, 재의결을 해서 다시 의결을 붙여서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것을 원한 대로 가자라고 재의결을 하면 되는데 이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재와 그다음에 좀 더 나아질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일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그리고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혈안이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치가 움직여질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는 득표 비례에 의해서 국회의원도 구성돼야 된다는 개헌안까지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자유한국당과 몇몇 곳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그거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국민들이 촛불 때 그렇게 요구했고 그것이 네. 이제 다양한 정치를 국민들한테 이제 보이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이게 역행해서 지금 전부 2인 선거구제로 지금 다 바꿔버린다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문제인 건데 예.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지금이라도 이 운동을 다시 해야 된다. 예, 재의결을 해서 네, 빨리 네. 하면 되고요. 신비님이 얘기했듯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토호 세력들, 지방 토호 세력들이 이걸 완전히 잡고 있는 이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국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우리 민주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덜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요. 민주당이 큰 틀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지역이 있다고 쳐요. 거기에서 2인 선거구제였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호남권만제예요. 호남권은 자유한국당을 안 뽑아버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 분들이 뽑혀요. 근데 웬만한 지역은 그렇게 안 돼요. A 선거구에 2명을 뽑아요. 서울은 내가 사는 동네를 한번 봅시다. 나는 한 표를 행사해서 A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싫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뽑아요. 이 구조로 두 사람만 뽑히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작정 의석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A 선거구하고 B 선거구를 합해요. 그러면 양쪽에서 뽑혀 올라오는 사람들이
선거구가 2개일 때는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인 거잖아. A, B에서 뽑히는 그렇죠. 게 1명씩 해가지고 합해서 4명을 뽑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후보를 2명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각 당에서 1명만 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는 같은 당인 A와 같은 당인 B가 뽑히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반반일 때는 A와 자유한국당 부류의 B가 이렇게 뽑히는 형태였는데 A와 더불어민주당 2명 뽑히고 다음에 정의당 1명 뽑히고 자유한국당 1명 뽑히고 이렇게 뽑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민심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추진이 돼 왔던 건데 4인 선거구가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안에서 65곳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했을 때 전체의 6.6%밖에 안 된대요. 그 6.6%에서 따라도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뽑아 올리면 진보 정당들한테 괜히 적대감만 주고 그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사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유리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특혜를 본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차피 2번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곰 PD 말대로 저는 민주당이 이건 특단의 조치를 지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선거구제가 원래 학연, 지연 이런 걸 타파할 수 있고요. 소수의 진보 정치의 그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유권자의 표 있죠. 샤표도 막는다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지향적인 방식인데 왜 이번에 개헌이나 MB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 관심이 정치 말고는 없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인천 소식을 며칠 전에 듣고 저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이렇게 돼가고 있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건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대통령은 다 내려놓고 있는데 지금 헌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는 게 지방 분권의 기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지방자치의 기본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거대 기득권 왜 그저 비례대표제 강화하는 거잖아 이번에 그렇죠, 또 그렇죠. 헌법에 예.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중앙당이 뭐 우리들하고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나몰라 하실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추미애 대표 한마디면 저는 어느 정도 시정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중앙당은 어차피 지금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50% 한 데도 있고 전체를 한 기관장도 있고 한데 이것과도 지금 민주당이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되면요. 지역위원장이 또 선점하게 돼 있어요. 이 후보들을 밀어주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학벌, 지열, 족벌 이런 걸로 지금 또 되돌아가는 거여서 굉장히 지금 잘못된 정책이어서 당장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게 또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요. 이정미 대표나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발언하면 분노스럽잖아요. 어쩔 때는 맞는 말 해도 너무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근데 반대로 아까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정미 대표가 이 헌법 개헌안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반갑잖아요. 도움을 바랄 때는 베푸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 그렇게 봅니다. 게 아니고 거점을 형성으로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소속의 경찰관의 정보가 붙은 거죠. 지역이 바뀌면 계속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경찰청이 총괄하는 거죠. 다 받아서. 거기서 그렇죠. 이명박한테 넘겼다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그 강제 모략으로 수사 중에 있을 때 사저에 가서 제가 곰곰이 서서 그 바위를 봤는데 부엉이 바위죠. 바위를 봤는데 거기서 사실은 언론인들이 그 카메라 대고 많은 경우로 땡겨서 감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거기에서 혹시 경찰이나 국정원들이 감시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굉장히 있지. 높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간담이 쏘놀해지는 거예요. 거기 다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만큼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이 경찰 조직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을 하고 미행을 하고 감시를 했는지 이 결과를 보고한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온 건데요. 과연 경찰만 했을까? 아니에요. 국정원은 도감청을 했을 거고요. 기자로 위장해서 촬영도 했을 거고요. 동선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기자들 중에도 아마 침투가 돼서 감시를 했을 거예요. 정말 잔인한 새끼예요. 네, 나쁜 새끼들이에요. 나쁜 새끼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 PD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이제 반했다는 게 뭐냐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이게 속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헌 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항거할 수 있는 권력을 공무원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경찰들은 해방 이래에 일제시대 때부터 이 짓을 해왔어요.
미친 듯이 감시했어요, 국민을.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사과는 그 힘든 형사과는 7, 8명밖에 없는데 정보과는 20명이 넘어요. 기본으로 최소. 그럼 이 병력들을 수사과에 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정보과로 해서 전부 경찰을 권력의 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거 당장 제도 없애야 된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만 사찰한 게 아니고 심지어 노건평 씨. 그럼요. 노건평 씨에 대한 것도 그렇게 사찰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 2008년에 촛불이 일어났잖아요. 촛불에 관련해 갖고 진압이 너무 과도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인권위원회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국 또 전에 법무부 장관 하려다가 못하신 안경환 이런 분들이 인권위원으로 있으면서 원세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원세훈이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국정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한 무력 진압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진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조국 사찰, 안경환 사찰 그거를 이명박한테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묘액, 신비님이 좋아하시는 일제시대 순사들 그 개념으로 해왔던 거고 그게 가깝게 우리가 목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팽목항에 갔더니 군합발 반이더라. 사복 네, 입었는데 신발은 똑같은. 제가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복을 입고 뭐랄까 누군가가 귀와 눈이 돼가지고 보고되는 그런 상황들이더라 이런 건데 참 이게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별로라고 항상 욕하잖아요. 미국 애들 별로야라고 욕하는데 미국 애들은요. 미국 정부기관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찰을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한 건이라도 나오면 아주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조직이 체계적으로 전 조직을 동원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정말 깨끗해. 정치도 잘했어. 근데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사안이 나오면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죠. 전직 대통령을 사찰하고 사실 뒷조사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때문에 전더 정보를 입수해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정보 입수하죠. 경찰청에서 또 입수하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정보 입수하죠. 이렇게 많은 감시를 국민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경찰이 3,500명 정도 되는 전국 243개 지자체 경찰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 일구석 일투족을 다 감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보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사생활까지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건에 의하면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파장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 조직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지금 이 보고된 문건 외에 모든 문건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찾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 근데 그 논점은 좀 그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이 이명박이가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이거를 주도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경찰은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에 넣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헌법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1월 22일 그렇죠. 낮 12시 3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돈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뒤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있는 충북 충주로 가서 하루 동안 잠을 자고 그곳에서 골프 라운딩을 한 뒤에 휴식을 취했다. 몇 월 며칠 날은 어디 무슨 시장에 갔다. 봉화마을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누가 가끔씩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그분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연설도 좀 하시고 그것들이 내용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는. 그렇죠. 이거는 그건 사찰이죠. 단순히 도청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따라다녔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봉화마을에 정보관 경찰관들이 건건마다 계속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된 이명박이 재임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경찰한테 사찰시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게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영포 빌딩에서 나온 또 자료예요. 예, 역시 맞아요. 영포 빌딩의 그 자료는 스모킹건입니다. 사찰 정보가 담긴 문건 60여 개를 확보했다. 이게 사찰이 참 마음이 아픈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들은 경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는 건 맞아요.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경찰 조직 전체를 동원해서 사찰을 하고 사찰 결과를 이명박이에게 청와대로 보고를 했다. 정말 이거는
경선 동지할 사건이에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일제 지배를 받았을 때 구축된 정보 수집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약 243개 전국 지자체 경찰서의 정보과 공무원이 20에서 약 25명 정도 있거든요. 그걸 곱하면 약 3,500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계속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개 구청에 말이죠. 보통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경찰서 같은 경우는 25명이면 1개 동의 경찰 1명이 그 동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수집해요.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구청에 총무과가 있어요. 이 총무과에서도 또 정보를 입수해요. 동정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나 또는 반장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보를 입수하죠. 그다음에 누가 하죠? 구청에 한 명씩 나와 있죠. 국정원 정보관이 또 나와 있잖아요. 7급 정도가. 걔가 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을 걸로 예측이 된다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지를 않는 거야.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왜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우리 권 PD가 이제 국가가 시작됐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동의했던 게 뭐냐면 지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총 15년의 집권이 그래도 야당에서 됐잖아요. 민주 세력들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MB가 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국가 권력이 MB한테 줄을 서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거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의 움직이는 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 또는 MB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두 다 감찰해버리고 이런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국가 권력이 시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도. 이게 나는 더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번에 개헌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또 의문점을 남게 되더라고요. 또 누가 MB 같은 놈이 나오진 않겠지만 MB 반 정도 되는 놈이 나와서 또 이 짓을 해버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세력이나 사람의 문제가 그렇죠.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좋은 제도도 악용하면 끝이 없는데 결국은 불법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랑 똑같은 거야. 선례를 남겨놔야 돼요. 단죄뿐만 아니라 이 제목, 그래서 MB 제목은 정확하게 초등학교에 기록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알겠습니다.